엄마, 미안해요. 이번 추석도 병원 당직이라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 그 한마디에 무썰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또 혼자, 올해도 또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하는구나. 괜찮아. 환자들이 더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입 밖으로 나온 건 이해한다는 말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잃고도 버틴 건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겨우 함께 밥 한 끼 먹고 싶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된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집안을 가득 채운 건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던 공간은 텅 비어버렸고 썰다 만무 조각만이 도마 위에서 제 처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으면 갈비찜의 잡채에 좋아하는 동그랑땡까지 잔뜩 해주려고 했는데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던 갈빗대가 유난히 붉어 보였습니다. 핏물이 아니라 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서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수 씨가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용돈 조금 보냈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곧이어 3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돈.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늘 돈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찍힌 화면을 보는데 고맙다는 생각보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나는 그저 내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그거면 되는데. 마치 제 마음을 돈으로 계산해서 보내온 것만 같아 서러운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깟 30만 원이 뭐라고. 내가 이준수,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갑자기 36년 전의 비릿한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억울한 사고로 세상을 등지고 갓 32의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품 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배기 아들 준수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도 주저앉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과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저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시장 좌판으로 나갔습니다. 네, 엄마, 이런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할 수 있겠어? 옆자리 생선가게 사장님이 걱정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굶을 수는 없지. 내 아들을 굶길 수는 없지. 곱디곱던 손은 금세 생선 비늘과 칼날에 베어 성한 곳이 없어졌고 좋은 향수 대신 지독한 생선 비린내가 온몸에 배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에 가서 물 좋은 생선을 떼어오고 밤늦게까지 좌판을 지키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솜처럼 늘어졌습니다. 그래도 준수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무르며 엄마,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 줄게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었습니다. 아들 교복에 혹여나 생선 냄새가 벨까 제 옷과 아들 옷은 따로 빨았고 행여나 기죽을까 싶어 시장 한 구석에서 김치에 밥을 물에 말아먹을지언정 아들 도시락에는 꼭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더 넣어주었습니다.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다고. 그 말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 그날 이후 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을 의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개 모임이다, 여행이다 다닐 때
저는 단 한 푼이라도 아껴 아들의 책값과 학원비를 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을 지켰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꿈이 제 목숨보다 소중했으니까요. 마침내 아들이 의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날, 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생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의사 엄마, 그 이름 하나가 제 지난 모든 고통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던 아들인데 텅 빈 거실이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결혼사진 속에서 며느리 박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나와 대기업에 다닌다는 며느리.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양 있게 차려입은 사돈댁 식구들 사이에서 아무리 갇혀 입고 가도 제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드님을 혼자 힘으로 의사까지 만드시고 시장일 많이 힘드시죠?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제 귀에는 비린내 나는 시장 장사꾼 주제의 용케 아들은 잘 키웠네라는 가시돋친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무시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밥 먹듯 다닐 때 저는 아들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주려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저는 서름이 북받쳐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이 아파트, 남편 없이 아들과 둘이 살던 단칸방에서 시작해 10원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피땀 흘려 장만한 내 평생의 재산입니다. 언젠가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작은 방 하나만 얻어 조용히 살다 갈 생각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이 집을 발판 삼아 뿌리내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팔아서 저희 아파트 대출금 갚고 남는 돈으로 차도 바꾸면 어떨까요? 언젠가 며느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이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대출금이나 갚고 차나 바꾸는 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때 아들이라도 나서서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 이건 어머니 평생이 담긴 집이야라고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면. 하지만 아들은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조금씩 멀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지도 몰라. 의사가 얼마나 바쁜 직업인데 아픈 환자들이 아들 손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고작 명절에 못 온다고 이렇게 서운해하면 못 쓰지.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들이 잘나서 바쁜 건데 엄마가 이해해야지. 저는 다시 일어나 썰다만 물을 마저 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거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나박김치라도 담가서 혼자만의 명절상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용돈은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 돈은 모았다가 나중에 내 손주 옷이라도 한 벌 사줘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꾸역꾸역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도마 위로 칼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 대사처럼 느껴졌던 것은
엄마 미안해요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아니라 마치 외워둔 대사를 읊는 것처럼 어딘가 가볍고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위화감이 제 가슴 속에 작은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가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절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서운함 때문이려니 그렇게 애써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끌벅적한 명절 특집 방송이 한창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썰어둔 무로는 나박김치를 담그고 작은 냄비에는 혼자 먹을 만큼만 토랑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왔으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을 테지만 텅 빈 식탁 위에는 토랑국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마음을 다잡으며 수저를 들었지만 밥 한 숟가락을 넘기는 것조차 모래를 씹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잠시 바람이라도 쐴까 싶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들 고향으로 가족들 곁으로 떠나고 저처럼 오갈 데 없는 늙은이들 몇몇만이 벤치에 앉아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아 발길을 돌려 단지 뒤편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명절인데 아드님 댁에 안 가셨어요? 아랫집에 사는 미나 엄마였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매에 부침성 좋은 젊은 새댁이었죠. 손에는 알록달록한 송편이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일이 바빠서 올해는 못 온다고 하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갔습니다. 제 모습이 혹시나 초라해 보일까 싶어 괜히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시니 오죽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할머니, 너무 서운해 마세요. 저희도 시댁 갔다가 방금 왔는데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침에 갓 찐 송편이에요. 미나 엄마는 제 손에 송편 접시를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자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새댁도 명절인데 피곤할 텐데. 별 말씀을요. 할머니, 저희 미나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절하고 용돈 받았다고 어찌나 좋아하는지. 미나 엄마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색동 한복을 입은 아이가 돈을 손에 꼭 쥐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저도 모르게 할머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참 예쁘다. 복스럽게도 생겼네. 그렇죠? 요즘 애들은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올린다니까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할머니, 며느님도 이런 거 자주 안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하던데. 나는 그런 거 잘 볼 줄 몰라. 제가 할 줄 아는 건 전화 걸고 받는 것뿐. 며느리가 말하던 그 SNS라는 건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며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나 엄마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냥 멋쩍게 웃으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친절한 그 새댁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찾았다. 박서현님 맞으시죠? 와, 사진 보니까 모델 같으세요. 엄청 화려하시다. 미나 엄마가 감탄하며 휴대전화 화면을 제 눈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시간이,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며느리 박서현이 있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바다와 하얀 백사장을 배경으로 난생 처음 보는 야자수 나무 아래에서 몸에 딱 붙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얼굴에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아들 이준수가 있었습니다. 병원 당직이라 피곤에 절어 있어야 할 내 아들이 하얀 반바지에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기분 좋게 그을렸고 한 손에는 칵테일 잔을 든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은 채로 그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사돈댁 식구들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모두가 완벽하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머,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런데 여긴 어디지? 해외여행 가셨나 봐요. 미나 엄마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사진 밑에 적힌 작은 글씨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완벽한 추석 연휴.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해외 리조트, 해시태그 행복. 추석 연휴, 가족여행.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어젯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병원 당직이라.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텅 빈 집에서 혼자 토랑국을 끓이고 있을 때 내 아들은 저 먼 나라에서 처가 식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서러움을 삼키며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을 때 내 아들은 내 존재는 까맣게 잊은 채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보낸 30만 원. 그건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뇌물이었고 귀찮은 늙은 어미의 입을 막기 위한 조롱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희생과 사랑이 고작 30만 원짜리 취급을 받은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미나 엄마가 걱정스럽게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송편 접시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결국 손에서 힘이 풀리며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송편들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마치 산산조각난 제 마음처럼.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결혼 사진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의사 엄마라고 불리며 자랑스러워했던 제 아들의 하얀 의사 가운 사진도 이제는 위선적인 거짓말쟁이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가 차갑게 식어버린 토랑국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개수대에 쏟아부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내 마음, 내 정성, 내 모든 것을 버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화면만이 유일한 빛이 되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나 엄마에게 부탁해 전송받은 그 사진. 저는 몇 시간이고 몇 번이고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일까?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내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 이준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저 남자는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생선 비늘을 떼어내던 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아픈 환자를 돌본다는 신성한 거짓말로
어미를 속이고 그 시간에 처가 식구들과 웃고 떠드는 저 낯선 남자.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지난 4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김영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제 눈은 뻑뻑했고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간 것처럼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휴대전화 화면은 이제 동트는 햇살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내 아들, 이준수. 며느리 박서현의 어깨를 감싸 안은 손은 어찌나 다정하고 그 옆에 나란히 선 사돈 부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끼어들 틈 없는 그들만의 견고한 성. 사진 밑에 달린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완벽한 추석 연휴. 가족. 그 단어에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 그 네 글자 안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나는 그들의 가족 사진 속에 포함되지 않는 이물질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나를 지워버린 자리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며느리가 보내온 3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운함의 대상이었던 그 돈은 이제 추악한 조롱의 증거가 되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가치였던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친 대가가 고작 해외여행 경비에서 떼어준 푼돈이란 말인가?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 앞에서는 눈물조차 길을 잃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제 자신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듣자 제 기억은 저도 모르게 수십 년 전에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아니, 그냥 비가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던 억수같이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시장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는 과부에게 태풍 따위는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장사를 쉰다는 것은 곧 아들의 밥 한 끼, 연필 한 자루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천막을 뚫을 듯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시장 바닥은 금세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옆 가게 상인들은 일찌감치 좌판을 덮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수 엄마, 그만 들어가. 이러다 사람 잡겠네. 오늘 같은 날 장사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모두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준수의 수학학원비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계좌이체를 하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노란 봉투에 담아 선생님 손에 쥐어드려야 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준수는 학원 문턱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한 마리만 더 팔고 갈게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생선을 손질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낡은 천막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펄럭였고
사방에서 날아온 빗물이 제 온몸을 적셨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때 한중년 부인이 제 좌판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이고, 이 비에 무슨 고생이래. 고등어 한 손만 줘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감사했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등어를 신문지에 싸서 건넸습니다. 돈을 받아 젖지 않게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원비를 꼭 채웠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학원비가 제 전부였고 제 희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따뜻한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아들을 보았습니다. 제 꼴을 본 아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비를 다 맞았어? 괜찮아. 우리 아들 학원비 벌었어. 이제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저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아들의 손에 노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빗물에 시달린 몸살로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뜨거운 이마 위로 아들이 올려준 물수건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저는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고생으로 내 아들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만 있다면 이까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억의 편린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자 저는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아들은 제가 쏟아지는 빗속에서 처절하게 발버둥 치던 그 시간들을 과연 기억이나 할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어미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까맣게 잊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독한 가난과 생선 비린내에 절어있던 과거를 자신의 화려한 성공 신화에서 도려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늙고 초라한 과거의 상징인 나를 그들의 완벽한 가족 사진에서 지워버린 것이겠지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에 대한, 내 희생을 짓밟아버린 배은망덕에 대한 화라산 같은 분노였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던 걸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제 두 다리는 땅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거실벽에 걸린 제 결혼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스물 남짓의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얼굴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한 제 남편이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아들 하나만 보고 달려오느라 젊음도 꿈도 자기 자신도 모두 잃어버린 저 여자는 저는 제 결혼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걸려있던 아들의 결혼 사진도 떼어냈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청춘, 내 건강, 내 인생 전부를. 그런데 너희는 내게 무엇을 주었는가?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동전 몇 푼짜리 동정뿐이구나. 저는 2개의 액자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있던 통장과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장과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빗속에서 떨며 벌었던 돈, 잠 못 자고 아껴가며 모았던 내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가여운 늙은 어미는 없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푸석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그래, 준수야. 너는 내 완벽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를 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버려진 내 인생을 되찾아야겠다. 거실벽에 덩그러니 남은 못자국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는 제 결혼사진과 아들의 결혼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두 개의 액자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겨울 이불 사이에 처박혀 있습니다. 먼지 쌓인 과거의 유물처럼 더 이상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것은 단순한 사진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한 막을 제 손으로 끝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서의 삶, 그리고 이준수의 어머니로서의 삶. 그 두 개의 막을 내리고 이제 오직 김영희,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막을 올려야 했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히던 분노는 이제 차갑게 식어 단단한 결심이 되어 심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따지고 멱살이라도 잡고 울부짖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죽은 사람에게 소리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아픈 방식으로 제 존재를 다시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은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아플까?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공간.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볕이 잘 드는 남향의 거실, 아들이 쓰던 작은 방, 그리고 제 평생의 희로애락이 묻어있는 부엌. 한 뼘 한 뼘 제 피와 땀으로 사들인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다 갚고 처음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밤새 그것을 끌어안고 잤습니다. 이 집은 제게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역사였고 자부심이었으며 아들에게 물려줄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팔아서 저희 아파트 대출금 갚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그저 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담긴 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의 탐욕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 집이 자신들의 소유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돌려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너희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권리를 내가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면 되는 것이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 입던 몸빼 바지도 생선 비린내가 밴 낡은 스웨터도 아니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들 상견례 때 딱 한 번 입었던 고운 빛깔의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초라하고 가여운 늙은 어미는 없었습니다. 낯설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상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여러 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간판을 내건 곳, 젊은 중개인들의 사진을 크게 걸어놓은 곳. 저는 그곳들을 모두 지나쳐 가장 구석에 있는 작고 낡은 부동산 앞에 섰습니다. 대성부동산. 오래된 간판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곳이라면
내 이야기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갔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문을 보던 노인이 저를 보고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어느 댁이신데요? 저기 보이는 103동 502호입니다. 제 말에 노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 단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곳을 지켜온 터줏대감이었고 제가 그 집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집을 파신다고요? 자제분하고는 상의가 다 되신 겁니까? 역시나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아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는 없지요. 제 단호한 태도에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노트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시세는 지금 한창 좋을 때입니다. 아마 금방 새 주인이 나타날 겁니다. 원하시는 가격이 있으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시세대로 최대한 빨리 팔아주십시오. 금매로 내놓아도 좋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제 값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이 집을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 대답에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아들을 위해 바쳤던 내 모든 희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무겁게 나를 짓누르던 쇠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소리, 세상의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요한 섬에 홀로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사모님, 댁에 계십니까? 집을 보고 싶다는 분이 바로 앞에 와 계셔서요. 혹시 지금 괜찮으실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네, 괜찮습니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아이 손을 잡은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집이 참 깨끗하고 좋네요, 어르신. 젊은 아내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제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집을 둘러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통째로 경매에 내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다 둘러본 부부는 부동산 사장님과 몇 마디 속삭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 집을 보고 갔던 젊은 부부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중개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분 조건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시면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묵묵히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매매 금액, 잔금 날짜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적고 그 옆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금 일부가 즉시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으로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래, 준수야. 박서현.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이 집. 너희는 이제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부동산을 나선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그리고 그 안에는 방금 계약을 마치고 받은 계약금이 찍힌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무게와 맞바꾼 차갑고도 묵직한 현실의 증표. 집으로 돌아와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한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2달 뒤 잔금을 치르고 나면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 사실이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정해진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찍힌 계약금이라는 세 글자와 그 뒤에 붙은 여러 개의 0들. 이 숫자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미의 눈물값이었고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실탄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평생 다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돈.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에서 제 심장은 오히려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여느 때와 같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좌판에 싱싱한 생선을 진열하고 오가는 손님들과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옆 가게 순이 엄마가 아들 내외는 잘 있냐고 물으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있지. 의사 양반이 워낙 바빠야 말이지. 그래도 틈만 나면 이 늙은 어미 보러 온다니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제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아내 김영희는 2명으로 나뉜 것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가짜 김영희와 그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며 복수를 계획하는 진짜 김영희. 진짜 김영희는 가짜 김영희의 연기를 경멸하면서도 이 연극이 끝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장사가 한가해지면 저는 좌판 한 구석에서 몰래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 서류, 60대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 세계 일주 크루즈 비용. 돋보기를 쓰고 작은 화면에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고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산토리니의 파란 지붕, 베네치아의 곤돌라,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며 제 심장은 잊고 있던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장에 나가는 대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일로 관공서 문턱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근처 사진관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증명사진을 찍고 서류에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며 여권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10년짜리 푸른색 여권을 신청하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오직 나를 위해 살겠다고. 이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세상 끝의 풍경들로 가득 채우고야 말겠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먼지 쌓인 앨범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20살의 제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세계 정복. 유치하고 맹랑한 그 다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정복은커녕 시장 좌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저는 그 낡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사진 속의 앳된 소녀에게 이제라도 그 꿈을 이뤄주겠다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아직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추석 연휴의 피곤을 풀며 자신들의 화려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 늙은 어미가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의 무관심이 오히려 저에게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잊어준 이 고요한 시간이 신이 내린 선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만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구청 옆 작은 도서관의 컴퓨터 앞에 앉아 한부모 가정후원, 소년소녀 가장 돕기 같은 단어들을 서툴게 쳐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수많은 단체의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한 재단의 홈페이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힘겹게 아이를 키웠던 어머니들의 사연과 그 도움으로 훌륭하게 자라난 아이들의 감사 편지가 빼곡했습니다.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 빗속에서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떨었던 내 모습이, 그리고 그 돈으로 공부해 마침내 의사가 되었지만 결국 저를 배신한 아들의 모습이 겹쳐지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돈이 부디 저 같은 어미의 눈물을 닦아주고 올곧게 자라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저는 망설임 없이 재단의 후원 계좌번호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지 2주가 지났을 때 우체국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푸른색 표지의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박힌 오롯이 저만의 것인 신분증.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펼쳐보았습니다. 텅 빈 사진 페이지들이 마치 저의 새로운 인생을 채워나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세상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한 명의 인간 김영희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에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잔금일까지는 아직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여전히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 믿으며 살아갈 겁니다. 저는 텅 빈 거실 벽에 문구점에서 사온 커다란 세계 지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 될 나라들의 붉은색 핀을 하나씩 꽂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이집트 카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핀이 하나씩 꽂힐 때마다 제 마음속의 어둠도 하나씩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준수야. 너희가 모르는 이 시간 동안 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있다. 너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릴 그날을 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시장 좌판의 김영희와 세계 일주를 꿈꾸는 김영희 두 개의 삶을 위태롭게 오갔습니다. 낮에는 생선 비린내에 절어 살고 밤에는 거실벽에 붙여놓은 세계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여행했습니다. 여권이 나왔고 크루즈 예약의 첫 단계도 마쳤습니다. 제 비밀스러운 시간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아버지 기일도 다가오고 해서 드릴 말씀도 있고요.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점잖고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기일과 드릴 말씀, 그 두 단어가 내포한 위선적인 의도를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그래, 어서 오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대포 소리를 들은 장수처럼 내 심장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아들 내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제사상에나 올릴 법한 비싼 과일 바구니와 한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돈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에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저는 애써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저녁은 먹었니? 내 평온한 인사에 그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며 자신들을 맞이할 거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실로 들어선 며느리 박서연의 눈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소파와 장식장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과 의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휑해요? 소파는요? 제가 결혼할 때 해드렸던 그 이태리제 소파 어디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끼시던 그 자개장도 없어졌네요? 마치 자신의 물건이 사라진 것처럼 따져 묻는 그 말투.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정리 좀 했다. 낡은 건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겐 나눠주고. 이제 나이 드니 다 짐이더구나. 나눠줘요? 누구한테요? 아니,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아들 준수가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나섰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어머니, 사실 오늘 저희가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기일도 다가오고 하니 이제 슬슬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준비를? 무슨 준비 말이냐?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맑은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아이 교육 때문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대출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이 집을 저희한테 증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싸게 파실 생각은 없으신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들의 본심이 뻔뻔하고 노골적인 탐욕의 민낯.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시선에 담긴 서늘함을 느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물론 어머니 사실 곳은 저희가 바로 옆동의 작은 아파트라도 얻어드리고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매달 생활비도 넉넉히. 됐다. 나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호했습니다. 이 집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집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고 아들은 얼굴이 벌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말에 아니라고 해본 적 없는 어머니의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만의 계획을 말이다. 내 행동과 알 수 없는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의심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 그게 무슨.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나도 피곤하구나. 나는 그들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습니다. 더 이상 이 위선적인 연극에 어울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만을 가득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거실벽에 붙여놓았던 세계 지도와 크루즈 여행 책자를 보란 듯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얼마 전 새로 발급받은 푸른색 여권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 준수야. 서연아. 너희는 오늘 내 집에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늙은 어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 비밀을 알아차리고 발버둥 칠 그날까지 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잔금일까지 남은 날짜는 정확히 보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새롭게 열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죠. 저는 아침마다 오래된 달력 귀퉁이에 붉은색으로 X 표시를 그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표시가 사형 집행일의 섬뜩한 카운트다운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고 해방의 날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이정표였습니다. 제 마음은 지난 몇 주간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분하고 또 용광로에서 갓 나온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좌판에 앉아 밤새 들여온 생선을 손질하는데 옆가게 순이 엄마가 뜬금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희 언니, 요즘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오대? 아주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 보기 좋구먼. 그 말에 저는 펄떡이는 생선 대가리를 내리치려던 칼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럼 우리 아들 준수가 효자 아니냐? 이 늙은 어미가 세상 하직하기 전에 호강시켜준다네. 내가 복이 많은 거지. 그 말을 뱉는 제 입꼬리는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지만 제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서는 호강이 아니라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겠지. 그 복이라는 게 실은 독이었다는 걸 너는 아직 모르지 않느냐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이 엄마는 제 속도 모르고 연신 부럽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주었죠.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웃음의 진짜 의미를. 오후가 되어 장사를 파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트렌치 코트에 어울리지도 않는 불안한 기색을 온몸에 두른 여자. 제 며느리 박서연이었습니다.
아들 준수 없이 혼자 온 것은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을 뿐이니까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평소 저를 대할 때 짓던 꿀을 바른 듯 끈적거리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날카롭고 공격적인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와 같은 얼굴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래, 시험이 장사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만큼 무슨 할 말이 그리도 급해서 여기까지 혼자 왔느냐? 제가 던진 가시돋친 말에도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텅 비어가는 공간을 샅샅이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범죄 현장을 살피는 취조 형사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솔직해지시죠. 더는 못 참겠어요. 솔직해지라니. 내가 뭘 속였다는 게냐? 그 가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집이 텅텅 비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저희 몰래 자꾸 어딜 다니시는 것 같던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준수 씨한테는 말 안 했지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공포스러운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도발에 일일이 응수하는 대신 묵묵히 부엌으로 가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팽팽하게 당겨진 정적을 위태롭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터져버릴 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너도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게다. 저는 찻잔 2개를 꺼내며 여전히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제 평온한 목소리가 오히려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말로 넘어갈 생각 마세요.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집 어차피 저희 거예요. 준수 씨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어차피 저희 거예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끓인 찬물을 찻잔에 따르며 찬물이 만들어내는 작은 소용돌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거? 이 집에 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라도 묻은 것이 있더냐? 아니면 내 이름 석자 박힌 문서라도 있느냔 말이다. 제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늘 순종적이고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단 몇 분 사이였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제 안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 옷장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 소지품을, 제 평생의 흔적들을 제 허락도 없이. 저는 그 모습을 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냥감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을 목격하는 사냥꾼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뭘 숨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몰래 무슨 짓을 꾸미고 계시냐고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가 뒷걸음질 치다 서랍장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활짝 열어놓은 서랍 가장 윗칸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방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보거라. 내가 그토록 찾던 것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지.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욕망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어 열었습니다. 그녀가 기대한 것은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나 거액이 찍힌 예금 통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종이 2장이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 제가 한부모 가정후원재단에 기부하고 받은 후원 감사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갓 발급되어 잉크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은 제 여권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부, 여권? 서연의 목소리는 심각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내용물에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예리한 추리력은 방향을 잃고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내 평생의 빚을 갚은 증표다. 너 같은 아이들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른 하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내 남은 인생을 찾아 떠날 여정의 시작이고, 저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그 끝 모를 혼란 속에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제가 탐욕스러운 며느리에게 내리는 첫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종이 2장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였습니다. 서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들 준수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고 들어온 아들은 다짜고짜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니요. 기부라니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저는 묵묵히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의 얼굴.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욕심이 만들어낸 가엾고 어리석은 괴물을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네, 서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집 문제는 저희랑 다시 이야기해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아들의 손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마지막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이 모든 파국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준비해 둔 소품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방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서류 봉투. 저는 그것을 아들 앞에 낡은 찻상 위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치 독이 든 상자를 열 듯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그 안에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아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 5글자가 아들의 눈을, 심장을, 그리고 그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며 쌓아 올렸던 모든 세계를 한 번에 관통했습니다. 매도인 김영희, 매수인 박정식,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계약일과 이미 지급이 완료된 계약금, 마지막으로 바로 내일인 잔금 지급일. 아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그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느냐. 장금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빛이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남은 낡은 찻상 위로 밤의 흔적들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 집에서 맞이하는 일출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40년간 해가 뜨는 시간은 늘 비린내 나는 시장 좌판에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나 고요하고 경건한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태양은 어제의 슬픔이나 오늘의 절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빛을 세상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밤새 아들 준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했던 내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느리 서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 간간히 분에 못 이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그 어떤 동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의 아침처럼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영애 사모님, 10시까지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비춰볼 거울조차 없는 집에서 작은 여행 가방에 챙겨두었던 손거울을 꺼내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흔적이 깊은 주름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20살 처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첫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처럼 현관문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도 원망도 아닌 순수한 공포와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이요. 아들이 어느새 제 발치에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에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질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수야, 너는 내게서 이 낡은 집을 잃은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얻은 것이다. 언제까지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어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내 발로 직접 걸어가거라.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뛰쳐나온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잖아요. 저희한테 돈 한 푼 안 주시고 이 집을 다 팔아버리시겠다? 그깟 돈 때문에 아들도 버리시겠다? 그 돈으로 혼자 호의호식하시겠다 이거예요? 평생 자식밖에 모르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세요? 며느리의 악에 받친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경멸도 조소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깨달음에 가까운 미소였죠. 그래, 이제라도 알아주니 고맙구나.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위해 돈 한 번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 늘 너희를 위해 모으고 너희를 위해 아꼈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볼 생각이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더냐?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4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 문이 덜컹거리며 닫히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제 인생의 무게가 담긴 이 집을 넘겨받을 새로운 집주인과 짧게 목례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통장으로 잔금이 모두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희생과 눈물의 무게와 맞바꾼 그 숫자들이 이제 오롯이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경비와 앞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미리 알아봐 두었던 여러 단체에 나누어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재단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에 그리고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쉼터에 제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저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제가 평생 살아온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오갔던 시장 골목, 아들이 다니던 낡은 초등학교, 남편과 처음 만나 설레었던 공원의 낡은 벤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닌 과거의 풍경이 되어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별이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 커다란 전광판 앞에 섰습니다. 파리, 로마, 카이로, 프라하. 제가 앞으로 가게 될 도시들의 이름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항공권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세상 그 어떤 집문서보다도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차마 열어볼 수 없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아들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너의 인생을 살아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찾아 떠난다. 나를 찾지 말거라.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습니다. 다시는 켜지지 않을 전화기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화려한 면세점을 지나 마침내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창밖으로 제가 타고 갈 은빛 비행기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약속처럼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낡은 여행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아무도 나를 누군가의 엄마로 규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맬 수 없는 오롯이 나 김영희만의 시간. 지난 40년의 고된 세월은 어쩌면 이 찬란한 순간을 위한 기나긴 준비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와 함께 제 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땅 위에 남겨둔 모든 속박과 슬픔으로부터 제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눈부신 햇살이 창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제 손에 들린 푸른색 여권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평생 헌신했던 어머니의 분노가 어디까지 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들 준수처럼 뒤늦은 후회 속에 무너질 수도 있고, 어머니 김영희처럼 평생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픔 뒤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준수처럼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낸 나 자신을 찾아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